안녕하세요. 건강경제학 진행을 맡고 있는 윤홍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우리입니다. 범국민 건강 프로젝트 윤홍일의 건강경제학 19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은요, 이 창문을 마음 놓고 활짝 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요. 그만큼 네. 공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많고요. 네. 네. 대한민국 17년째 사망률 1위, 그리고 30분마다 이것 때문에 한 분씩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 원인은 바로 폐암입니다. 네. 왜 폐암 사망률이 이렇게 높을까요? 최근에 아무래도 공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미세먼지의 영향도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흡연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맞아요. 네. 네, 오늘도 두 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서울시 수석부회장님 이승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임재한 의무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호흡기 질환이 시골보다는 도시에서, 그리고 네,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에서 많다고 하네요. 그 원인이 뭘까요? 네, 우선 이제 시골보다는 이 도시에서 많게 되고 또 후진국보다는 이제 선진국에서 많게 된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번씩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제 스트레스죠. 옛날에 이제 시골보다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인체를 조절하는 신경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심장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이런 걸 관장하는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폐질환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대 사회가 될수록 밤에 이렇게 잠을 자지 않고 또 늦게 자고 또 낮에도 활동을 하고 밤에도 활동을 하고 그런 이제 피곤한 생활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생체 리듬이 깨져가지고 역시나 이제 자율신경에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이제 장기들도 많이 피곤해져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염이 잘 되고 또 병들이 잘 생기게 되어서 역시 폐질환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컨디션을 잘 네.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동 부족도 좀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직장인들은 이제 사무실에 일하기 때문에 사실 운동을 하려면 시간을 따로 내야 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많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과 같은 이제 영양 과잉의 상황에서는 그 음식 먹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운동 부족과 음식 영양 과잉한 상태가 되다 보면 비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만이 돼서 살이 찌면 이것은 사실 되게 이제 심폐기능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심폐기능에 문제가 돼서 그 심폐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또 이제 호흡기에는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환경 오염도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 도시에서의 어떤 자동차에서의 배기가스와 공장 같은 곳에서의 먼지 그런 것들로 인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우리는 항상 이제 흡입하며 숨을 쉬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호흡기 질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몇 가지를 또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이 환경 문제 하면 또 미세먼지가 네. 요즘 정말 크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아무래도 호흡기에 굉장히 치명적이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미세먼지라고 하면 일반 먼지보다 좀 더 작은 먼지를 이제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거를 이제 미세먼지라고 하고 그거보다도 더 작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거를 이제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머리카락 두께 뭐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게 이제 미세먼지이고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먼지가 이제 초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요 미세먼지가 제일 무서운 이유는 너무 입자가 작기 때문에 우리 몸속 깊이까지 침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면 저 깊은 곳까지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뭐 만성 기관지염이라든가 또 이런 천식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폐암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그 환경보건학회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세제곱미터당 10mg, 마이크로그램이 좀 증가하게 되면 평균 입원 환자 수가 급성 기관지염 환자는 23%, 천식 환자는 한 10% 정도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맑은 날에도 한 30% 이상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미세먼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알아본 바로는 뭐 미세먼지, 흡연 또 심폐기능도 되게 중요한 걸로 나와 있는데 아까 이승원 수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폐기능 중요하다. 비만이 오면 심폐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원장님 어쨌든 그러면 심폐기능이 호흡기 질환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꼭 폐 기능 말고도 우리가 심장 기능도 이런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이제 산소가 필요하죠. 여러 가지 대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선 이제 내 몸속에서 여러 혈관들을 통해서 이런 조직의 이런 세포들의 이제 활동을 좀 촉진시키는 이제 산소가 나중에 이제 소모가 되면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신선한 산소를 이제 혈액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하고 이 심장하고는 서로 혈관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신선한 공기를 흡입을 해서 여기서 이제 그 깨끗한 산소를 심장을 통해서 우리 혈관을 통해서 또 우리 몸에 다 이렇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우리 호흡기 질환을 접근을 할 때 폐 호흡기만 접근할 게 아니고 심장과도 같이 연관을 지어서 관리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심장 기능이 안 좋으면 호흡기 질환도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심장이 안 좋거나 호흡기가 폐가 안 좋거나 그러면 제일 비슷한 증상이 나오죠. 어지럽고 그렇죠. 숨이 차고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증상들이 심장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에 공통되는 그런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 심폐기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운동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운동만으로도 그런 기능은 정말 더 이제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운동들이 있을까요? 네, 그 우리 유명한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가 예전에 원래 수영을 시작했던 게 그 선식을 치료하려고 시작했다가 수영 선수가 됐다라는 일화는 되게 유명합니다. 이것처럼 수영이나 아니면 달리기 아니면 등산 같은 그런 유산소 운동들이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폐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은 우리 혈액순환이나 아니면 우리 몸의 전신의 순환 기능이 좋아지는 것이고 인체 대사가 굉장히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기나 이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달리기나 수영 등을 계속 오래 하신 분들은 감기가 잘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곤 하시는데요. 이런 이제 심폐기능 강화시키는 운동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망률 1위죠. 바로 이 폐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폐암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폐암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빨리 이렇게 캐치를 해서 검진을 받고 하시면은 좀 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폐암의 증상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폐에 이제 종양이 커지기 때문에 그 종양이 커지면서 그 공기가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막기 때문에 이제 호흡 곤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좀 곤란하고 또 폐암이 좀 커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삼출액들이 나와요. 그래서 액체가 차기 때문에 역시 호흡하기가 좀 곤란해져서 이런 호흡 곤란이 이제 제일 큰 주요 증상이 되고 그 외에도 기침이 나오고 또 가래가 많아지고 또 가래를 뱉다 보면 이렇게 피가 섞여 있는 그런 혈담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많이 커지게 되면 그 우리가 이제 그 폐에는 이제 통증을 느끼는 그런 감각이 없지만 그 폐 주변에 있는 이제 흉벽에는 흉막 같은 데는 이제 통증을 느끼는 그런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에 있는 종양이 커지게 되면 가슴 통증을 호소하게 되죠. 또 그렇게 또 커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신경을 누르게 돼서 목소리가 쉬어진다거나 쉰목소리가 난다거나 얼굴이나 이제 팔 쪽에 이제 붓기가 생깁니다. 좀 퉁퉁 붓기도 하고 그런 증상들이 나오면 먼저 좀 폐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제 좀 진행이 돼서 폐에 있는 그런 종양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되면 이제 다른 쪽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제일 이제 많이 나타나는 쪽이 이제 뼈로 가서 뼈에 이제 종양이 생기게 되면 모든 뼈들이 이제 그 아파서 관절통을 많이 호소를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식욕이 떨어지고 굉장히 피곤하고 그럴 때는 한번 또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갑자기 체중이 빠지는 거는 모든 암의 신호인 것 같아요. 네. 네,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폐암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폐암의 원인은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비흡연자에 비해서 흡연자의 경우 폐암에 걸릴 확률이 85%나 높다고 하고요. 흡연이 또 폐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10건 중 9건, 그러니까 90%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흡연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담배를 피우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는 분이 20년 동안 담배를 폈다고 하면 정상인에 비해서 60에서 70배 정도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금연이 가장 중요한 폐암을 예방하는 인자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지금 당장 금연을 한다고 하면 건강 수명이 10년 정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금연을 지금 당장 한다면 폐암에 걸릴 위험을 90%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흡연은 백해무익한 것 같아요. 네, 백해무익하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좀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금 뜨끔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비흡연인 여성의 경우에도 폐암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왜 그러는 거죠? 그게 아주 네, 미스터리하죠. 미스터리하죠.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흡연을 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폐암이 걸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이제 제일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거는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요리를 하시죠. 그래서 이런 가스불이라든가 이런 전자레인지보다도 이제 뭐 이렇게 연소가 되는 이런 가스레인지 앞에서 요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연소가 될 때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는 그런 발암 물질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요리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를 이제 흡입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폐암의 원인이 돼서 흡연을 하지 않는데도 이제 폐암이 걸리는 이유는 이제 그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흡연이 이제 제일 큰 폐암의 원인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남편분이 많이 담배를 피시는 경우에 같은 집에 있기 때문에 원치 않게 간접 흡연을 하게 돼서 이렇게 폐암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폐암을 앓게 되면 예후가 남성분들보다 좀 더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네, 한국인의 사망률 1위 폐암, 폐암의 원인은 흡연. 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한방에서 폐암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요즘에는 사실 최근에 위암이나 폐암 또는 수술을 하고 나서 후유증 관리도 한방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래요? 치료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말기인 경우에는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술도 안 하고 항암 치료도 포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한방에서 치료를 받고 계세요. 한방에서 폐암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암이 생기게 되면 이제 항암요법도 시행을 하고 또 수술로 이렇게 제거하는 요법도 시행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제 예후 판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시 재발되지 않는가, 아니면 또 전이가 되지 않는가, 이런 두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발이 되고 전이가 되는 경우에 이제 제일 몸에서 몸이 약해져 있을 때,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재발이 되고 전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침 치료를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을 높여주면 이런 재발하고 전이 되는 것을 좀 예방하고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항암요법을 시행하게 되면 부작용으로 뭐 오심, 구토, 뭐 탈모 같은 게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항암요법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항암요법으로 인한 이런 부작용들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또 한약하고 침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됩니다. 네, 보통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 시골로 가시거나, 맞아요. 숲속에 치료하는 요양을 곳으로 하러. 요양하러 가시거나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환경이 갖춰진다면 가족들과 같이 네. 생활하시면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엔돌핀이 돌아서 모든 치료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굳이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따로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보단 네.
집에서 가족과 치료하시면서 한의원에서 이렇게 네. 예방적인 그런 또 관리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양방에서는 암 치료하면 그 한약을 쓰는 거를 맞아요. 뭐 좀 하지 말라고 부정적이죠. 하잖아요. 맞습니다. 양방에서는 한방에 대해 좀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방과 또 양방 병행 암 관리 어떨까요? 네, 그 폐암하게 되면, 그러니까 암하게 되면 보통 수술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재발이나 전이를 막기 위해서 그 정상 조직, 그 암 조직뿐만 아니라 정상 조직까지 이제 광범위하게 절제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림프절도 이제 절제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림프절은 암세포가 이동하는 경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면역세포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면역세포가 이동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림프절을 잘라내게 되면 그만큼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그 암 수술 후라든가 암 수술 후에 체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또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한약 치료를 통해서 면역력을 좀 높여주는 그런 치료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방사선 치료할 때 그 이제 그 암세포 주변에서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것이 그 방사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 암세포 주위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그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약을 투여를 하게 되면 한약 투여로 인해서 어혈도 치료할 뿐만 아니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암세포 주변에서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 시에도 한약을 병행 투여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폐암을 치료하거나 할 때도 한방과 양방을 같이 병행을 하신다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유방암 수술을 해서 림프절을 절제를 하면 그 수술한 쪽 팔이 이렇게 많이 붓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토시나 아니면 아주 압박을 할 수 있는 거를 끼고 다니는 분도 많고. 네. 근데 일본에 뭐 어떤 분은 암 치료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내버려 두는 거는 좋은 건 아니지만 진단은 한의사가 뭐 MRI나 CT나 이걸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혈액 검사도 저희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진단은 만약에 현 의료 체계에서라면 진단은 양방에서 하고 근데 정확하게 진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이 아닌 암이 아닌 것을 암이라고 진단해서 그다음에 뭐 무리하게 수술을 해서 더 몸이 그렇죠.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양방에서 하고 한방과 그다음에 같이. 예, 수술을 해야 될 거면 수술을 하고 근데 네. 유사암이 많거든요. 진성암보다. 근데 네. 유사암은 한방에서 좀 더 관리를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이 한방 암 치료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그 우선 그 한방으로 하는 암 치료 방법을 한번 우선 크게 두 가지 종류로 한번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암 자체를 이제 없애는 그런 이제 치료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항암 치료의 이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걸 막아주는 치료법으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암 자체를 이제 치료하는 그런 약재로는 이제 우리가 항암단이라는 약재도 있고 또 온나무 추출액을 통해서 만든 그런 약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약재들은 이제 실제로 그 암에 이제 기생해서 이제 암을 크게 만드는 그런 신생 혈관들을 이제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방에서는 옛날부터 이제 어혈, 뭐 진가, 적취 이런 이제 병명들이 현대적인 그런 암과 맞게 되는 그런 병명인데 이런 데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약재들이 있어서 그렇게 치료를 하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막아주는 치료법으로는 우선은 이제 침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치료는 이제 우리가 말초 신경병증이라든가 소화기 질환이라든가 뭐 부종, 탈모 이런 게 있을 때는 침치료로 이렇게 부작용들을 막아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뜸 치료가 있습니다. 뜸 치료는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몸을.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몸이 좀 차가워지고 또 이제 우리가 빈혈이 생기고 또 백혈구 같은 게 이제 감소가 돼서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 이제 뜸 치료가 효과적이고요. 또 역시 이제 한약 치료는
우리가 이제 체력을 증가시키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대사 기능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항암 치료할 때 조금 더 건강하게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스트레스 관리할 수 있는 뭐 호흡법이라든가 명상요법이 있고, 또 체질별로도 식단을 조절해서 하는 이제 식이요법도 있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양 한방 협진을 통해서 암 치료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고요. 네. 근데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약 먹으면 암이 재발한다. 네, 너무 억측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시는 의사분들도 네.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시대의 흐름은 환자분들 또 국민을 위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는 조금 더 지성적인 면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침을 놓는 것을 이 단순한 얘기로 무릎 수술, 인공관절 수술을 한 분들은 침을 그 주변에 맞는 것을 싫어하세요. 왜 그러냐면 의사들 중에 혹가다가 수술한 데는 침 맞으면 거기에 다시 염증이 생겨서 네, 다시 수술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침은 항염증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지금처럼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이 항암 효과도 있는데 암세포를 줄였다는 그 실험도 있으니까, 근데 네네. 이제 결과도 나와 있고 하니까 좀 우리 한방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의상의 같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음식으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폐암을 치료하는데 좋은 음식들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흡기 질환에 좋은 음식으로는 도라지가 대표적입니다. 도라지는 예로부터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줄이는 그런 데 많이 쓰였는데요. 특히 그 도라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근데 이 사포닌 성분은 폐 기능을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고 또 목 주변에 생긴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로부터 기침이 심하거나 가래가 있는 분들한테는 배를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배에 들어있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루테올린 성분을 통해서 기관지염이라든가 가래를 삭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도 이제 폐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는 예전부터 보통은 이제 소화 기능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많이 쓰였던 것으로 일반인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이 무도 역시 이제 폐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무를 계속 이제 복용을 하면 폐를 온화하게 이제 만들어준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현대적으로는 그 흡연으로 인해서 생긴 니코틴과 같은 담배 독소를 우리 몸에서 분해해서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건강경제학 19회 오늘은요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호흡기 질환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심폐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심폐기능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조깅 또는 걷는 운동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은 것 같고요. 네. 그 원인은 주로 미세먼지하고 흡연입니다. 흡연. 흡연하시는 분들 금연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미세먼지는 사실 저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흡연은 여러분의 의지대로 얼마든지 금연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풍기를 만들어서 중국적으로 돌릴까요? 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라도 자신의 네. 의지로 뭐든지 좀 심폐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호흡기 질환 건강관리법 숙지하셔서요.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건강경제학이었습니다.